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죠.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 뉴스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인철 소장님 만나면은 우리가 또 냉정한 이 시각으로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거 오늘 주제가 참 좋아요. 요즘에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특히 2030년 성장률 제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인구 감소될 것이 뻔한데 그럼 일은 안 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 있고 우리 밥은 누가 먹여주나 이런 걱정이에요. 지금 아마 이제 노영희 변호사나 저 세대는 피라미드형, 네.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여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길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네, 네. 개천에서 욕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항아리 모형에서 역삼각형으로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이 앞으로 50년 동안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추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인구가 우리나라가 5,175만 명. 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9만 명 줄었어요. 9만 명? 네, 9만 명이 줄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인구가 연간 6만 명가량씩 줄어들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뒤는 어떻게 되지? 2070년이잖아요. 2070년대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 명대로 떨어지는데 현 인구의 30%가 준다는 겁니다. 30%나 줄어요? 네. 어머나,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 출산율을 유지하면 현재 우리가 0.8명 정도거든요. 출산율이.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정말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이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연령을 생산 가능 연령, 생산 연령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만 15세부터 64세 인구가 50년 동안 2천만 명이 허공으로 사라져요. 어머나. 이분들이 고령층으로 포함이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그동안은 한 40대 정도 중년이었는데 한 불과 30년, 50년 내로 노년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100m 달리기 하기 힘든 좀 지팡이 짚어야 되는 네. 그런 수준으로 급속하게 이제 노령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00년경이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납니다. 2100년 되면? 그렇습니다. 2120년이 되면 우리나라 네. 간신히 2천만 명 유지. 간신히. 그렇군요. 참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차피 요즘에 일자리도 없다는데 그냥 사람 줄이면 일자리 없는데 그냥 적당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던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난해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부터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느냐?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특히 여기에는 뭐냐?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건 이거는 지금 그 앞서서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통계청이 한 2029년이나 올 일이야.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8년이나 앞당겨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냥 자연 감소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외국인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럼 외국인 안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3D 업종에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지방의 빈집들, 비어있는 그 농작물들 누가 하느냐? 외국인들이 다 했어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진짜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성공하라고 다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이제 서울로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지방에는 할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들을 들여왔던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데드크로스 현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니님이 내 주위에 애들 진짜 다 애를 안 낳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우리가 0.8명 수준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예요. 이게 0.8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요. 우리가 제일 낮은 제일 거죠? 낮아요. 제일 낮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가 돼야지만이 외부에서 유입하지 않고 지구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그 반토막도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결혼은 우리 노래 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결혼은 지금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신혼부부는 118만 여쌍이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6% 넘게 감소를 했고요. 특히 2016년만 하더라도 신혼부부는 143만 쌍이었어요. 매년 줄고 있어요. 매년 거의 10만 쌍 가까이, 6, 8만 쌍 가까이 줄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렇게 특히 초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는 두 가구 중 한 가구 정도 아이를 안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더블 수입, 더블 딩크, 노딩크, 더블 인컵. 수입은 맞벌이는 많이 하는데 외벌이 비중을 넘어섰는데 아니 내 집 마련도 힘든데 아이 출산 육아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참 저는 갑자기 제가 애국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애 둘이거든요. 한 명 더. 한 명 더 나요? 자, 하늘을 봐야 별을 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속도라면 어쨌든 2003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제로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예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0%대로 떨어져서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가 앞으로 지구상에서 인구가 사라질 가장 국가를 꼽아봐라. 여기에 대한민국이다라는 충격적인 발표고요. 네. 여기에는 2505년이 되면 서울에서 마지막 출생자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비슷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750년에 가면 대한민국은 소멸될 것이다. 어머나. 이게 자체적인 분석이에요. 큰일 났는데. 아니 근데 사실 그동안에 정부가 이거 막는다고 재원을 엄청 투입했잖아요. 수백조 원을 투입했다고 그러던데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난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나 돈만 내고 한 푼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감사원이 지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중장기 저출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여기 투입된 돈만 380조 원이 넘어요. 그거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해서 380조를 네, 쏟아부었는데 썼는데 어디 도대체 갔죠?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냐? 네. 여기저기서 잘못됐다. 여기저기서 네. 잘못돼요? 절반가량은 네. 저출산 대책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 쓰였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럴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을 정책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창업하면 지원해요. 이게 저출산 대책이에요. 창업하면 지원을 네. 한다? 그다음에 프로스포츠 팀 지원해요. 그게 무슨 저출산이라고 저출산 상관이야? 대책인 것처럼 그 예산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있어요. 뭐 무상교육 같은 경우, 누리교육 같은 경우, 유치원에 이제 방과 후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오히려 학부모 지출 비용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신혼부부,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 네.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수요는 많은데 절반 정도만 자금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80조면 새로 태어나는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그냥 1억씩 줘도 누구의 공약처럼 1억씩 줘도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비중이 60%로 더 높았고 올해도 비슷해요. 올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게 한 46조 원이 넘는데 여기에는 학교의 혁신 공간 만드는 거, 청년 구직과 창업을 지원하는 거,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항목들 거의 절반 가까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제가요, 사실은 주말에 저랑 친한 산부인과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 한 25년, 30년 가까이 분만만 하신 분이에요. 분만만 2만 건이 넘게 지금 거의 한 3만 건 하신 분인데 분만을 못 하겠대요.
너무 위험 부담도 크고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은 분만하는 거는 때려치고 그러니까 이거 때려치기 전까지는 입원실 만들어 놓고 분만 기계 다 갖다 놓고 분만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면서 분만 안 하고 그냥 뭐 여성 그 미용 클리닉 비슷하게 부인과와 관련된 것들만 하게 물론 그래도 20주 미만에 있는 환자들을 본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너무 편한데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다. 나와 같이 숙련된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의 그런 아이를 잘 받아내는 나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쏟아부은 돈과 나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못하게 만든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분만 현실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주위에 특히나 이제 지방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는 것들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이제 폐해단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장 기피하는 의사라고 하면 최고의 전문 직종인데 가장 기피하는 직종이 산부인과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너무 돈이 위험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 걸리면 큰일 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려고 기피하는 이제 진료 과목들 중에 하나가 돼버렸고 오히려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런 쪽은 굉장히 수요가 많지만 맞습니다. 이제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구인난이 더 이제 커지는 상황이에요. 조금. 아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좀 중장기적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이 정책이 필요한지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노영애 뉴스 인사이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말정산 얼마 앞두고 있지 않죠? 옛날에는 연말정산하면 무조건 돈 돌려받는 줄 알았더니 이젠 돌려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토해내는 거. 자, 그래서 그런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사람들이 IRP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절세 금융상품이라고 보통 하던데 개인형 맞습니다. 퇴직연금. 자, 아마. IRP가 정확히 뭡니까? 지금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바로 다음 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줘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세금을 있습니다. 깎아준다? 소득공제라는 건 소득 금액에서 깎아주는 거지만 이건 결정 세액에서 세금 얼마 결정됐습니다. 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저도 굉장히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면 은행,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마다 거의 마케팅 홍수예요. 문자가 계속 와요. IRP 가입하면 연말까지 가입하면 얼마 세금 공제 받는다. 이게 12월까지 가입하면 바로 이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도 극성을 벌이고 있지만 이게 뭐냐? IRP는 인디비주얼, R이 리타이어먼트, 은퇴, 펜션,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 연금의 이니셜이에요. 이건 뭐냐? 야, 국가가 못 해주는 이제 이 노후 개인이 하면 절세 혜택 줄게, 세금 혜택 줄 테니까 이 상품 가입해. 가입하는데 대신에 한 10년 정도 가입하고 55세 이후에만 받아.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상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으면 여기다 놓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연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 이제 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부하게 되는데 네. 연간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포함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불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얼마나 해주느냐. 납입한 금액의 최고 16.5%까지 최대 115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야,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이게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네.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절세 효과를 믿고 가입했다가 그럼 중간에 그냥 나와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 본다는 거잖아요. 엄청 손해봅니다. 엄청 또 손해 봐요? 맞습니다. 연말정산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탈납니다. 이게 중도 인출 자체가 어렵게 구조가 돼 있어요. 네.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칫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려놓으니까 네네. 세액공제만 막 부풀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덜컥 가입을 하는데 그렇죠. 야, 나 지금 다음 달 바로 돈 써야 돼. 내년에 돈 써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금융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납입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면제받았던 기타 소득세 16.5%까지 다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6.5%? 뱉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네. 이게 이제 급여에 따라서 최고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 세금을 깎아주지만 5,500만 원 이상 고액일 경우에는 13.2%까지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산에 정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절세 상품인 건 맞다. 그러나 내 돈이 한 10년 정도 묶여도 괜찮은 돈인지 이걸 좀 고민하고 은퇴할 때까지 묶여놓을 상품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 다달이 얼마씩 붙는 형식이에요? 다달이 부을 수도 있고요. 12월마다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금저축 그러면 매달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매달 뭐 2, 30만 원씩 넣을 수도 있고 이게 납입 한도가 있어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 최대 해주거든요. 연금저축 포함해서. 그래서 많이 넣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다 많이 이제 넣어버리면 나중에 자금 여력이 없을 때 중간에 인출해야 되는데 인출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급전 필요할 때 손해 안 보고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보죠? 일단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만 예외를 인정하고 그게 있어요. 뭘까요? 예를 들면 무주택자인데 주택 구입한다. 그리고 무주택자인데 전세보증금 필요하다. 그다음에 친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해야 되는 경우 꼭 필요한 병원비.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이 회생 절차 들어갔다. 병원에 경매에 들어가는데 네. 파산했다. 이럴 경우 되고요. 천재지변과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입니다. GS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이 맞네요. 자, 우리 전부 다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합시다. 좋은 말만 하는 은행 믿지 맙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은행 얘기 들어보면 귀가 솔깃한데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딴 얘기였더라. 왜냐하면 10%짜리 정기적금 가입하잖아요. 네. 정기예금 네. 가입해서 보면 야 월간 10만 원 한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금 공제 떼면 야 1,2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뭐지? 라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자, 알고 보면 속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꼼꼼히 자기 책임하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방송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요. 홍준표 경선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내셨습니다. 여전사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시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향후 홍준표 의원이 2030의 그 지지를 과연 얹어줄지 안 얹어줄지 윤석열 후보하고는 어떤 관계로 나아갈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